여기 러시아 출신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자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어느 날 한국인 남성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말렸고 조롱했습니다. 왜 하필 동양인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나 헤르비츠카야예요. 29살이고 의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류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죠. 항상 사업에 능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똑똑하고 강인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어쩌면 가끔은 너무 강인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날은 제 모스크바 아파트의 난방을 틀었는데도 왠지 춥게 느껴지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또 다른 하루의 일과 또 다른 하루의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쓴 커피 향이 공기를 채우는 동안 폰을 확인했죠. 중국 공급업체에서 온 5개의 새 이메일이 있었어요. 인상을 찌푸리며 읽지도 않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년 동안 중국 사업가들과 일해왔지만 매번 그들은 저를 실망시켰어요. 약속을 어기고 마지막 순간에 가격을 바꾸고 자기들만 생각하곤 했죠. 아시아 사람들은 다 이런가 보네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이나 일본인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들도 저를 여러 번 아프게 했던 중국인들과 똑같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친구 레나의 메시지였죠. 오늘 밤에 나와. 너 일만 너무 많이 해. 시내 새로 생긴 곳에서 술 한잔하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사교 모임은 저를 긴장되게 만들곤 했거든요. 하지만 또 혼자 아파트에 있는 것도 더 나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몇 시에? 그날 밤 가장 예쁜 검은 드레스와 따뜻한 코트를 입었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혹독해서 오늘 밤 바람은 칼처럼 옷을 파고들고 있었죠. 레나가 고른 바는 어두운 나무벽과 부드러운 음악이 있는 멋진 곳이었어요. 그녀는 뒤쪽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실을 나왔네. 레나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자랑스럽다. 우리는 일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레나는 데이트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삶은 일하고 자고 또 일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레나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후 저는 혼자 테이블에 남아 천천히 보드카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기분이 가슴에 퍼졌지만 생각은 여전히 차갑게 남아 있었죠. 그때 그를 발견했어요. 바에 혼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였죠. 아시아인처럼 보여서 바로 경계심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그의 눈은 계산적이지 않고 사려 깊어 보였죠. 단순하지만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을 때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어요. 막 떠나려던 찰나 또 다른 남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어를 할 때 억양으로 보아 중국인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레이디. 한 잔 사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에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딱 한 잔만요. 그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고 제가 빼려고 하자 소나기를 더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런 이유로 그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멀리했던 거죠. 제발 놓아주세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듣지 않았어요. 대신 더 가까이 다가와 제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죠. 반은 붐비고 있었고 아무도 제 문제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재빨리 일어나 팔을 빼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중국인이 저를 따라 나왔던 거죠. 공포가 주먹처럼 제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도움을 청하려고 돌아섰을 때 갑자기 누군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바에 있던 다른 아시아인 남자였어요. 그는 놀라운 속도와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신에게 그녀를 내버려두라고 했습니다. 그가 완벽한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바뀌었고 이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중국인 남자는 우리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멈춰 서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밤 공기는 긴장감으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중국인 남자가 말했어요. 낯선 사람은 키가 크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발은 넓게 벌리고 있었어요. 싸움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중국인 남자를 물러서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중얼거리며 바로 돌아갔죠. 제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낯선 사람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의 러시아어는 거의 억양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리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도왔다고 해서 그를 믿는 건 아니었죠. 그도 여전히 아시아인이었고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조심하라고 가르쳐 왔으니까요.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말했어요. 그는 살짝 미소 지었죠. 물론이죠. 저는 하승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다 똑같았지만요. 하지만 그에게선 제가 전에 만났던 아시아인들과는 다른 뭔가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제 가봐야 해요. 딱딱하게 말했어요. 적어도 택시까지는 데려다 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늦었고 당신이 안전하게 집에 갔다는 걸 알면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제 모든 부분이 그에 대한 제 믿음에 도전하는 이 남자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고 있었죠. 하지만 거리는 어두웠고 저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몇 블록을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달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거리가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몰래 그를 힐끔거리며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마침내 물었어요. 사업이요. 그가 대답했어요. 의류 수출 일을 하고 있어요. 거의 걸음을 멈출 뻔했어요. 그건 제가 하는 일과 정확히 같았죠.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저도 의류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그가 미소 지었고 이번에는 눈까지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밤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었나 봐요. 저는 운명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과 증거를 믿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는 아시아인들, 특히 사업에서는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로에 도착했고 승민 씨가 저를 위해 택시를 불러 세웠어요. 제가 타기 전에 그는 작은 흰색 명함을 건네주었죠. 혹시라도 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시면 전화하세요. 몇 달 동안 모스크바에 있을 거예요. 생각 없이 카드를 받아 택시에 올라탔어요.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그가 눈 속에 서서 제가 안전하게 떠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손에 들린 그의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승민 한국 섬유 수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버려야 했어요. 그를 아는 것에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닦으면서 그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 저를 도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똑바로 강하게 서 있었는지, 위협을 마주했을 때도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했는지. 할아버지가 한 번 말씀하셨어요. 몇 번의 나쁜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집단을 판단하면 훌륭한 개인들을 만날 기회를 놓친다고요. 할아버지가 맞았을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향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힘든 방법으로 교훈을 배웠죠. 모든 아시아 사업가들은 똑같아요.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해요. 그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잠이 들면서 승민의 얼굴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났죠. 승민의 명함은 여전히 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가끔 집어들고 보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죠. 내일은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이 오면 여전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3주 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타이핑하는 동안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붉은 광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냥 사업상 만남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죠. 카페는 따뜻했고 갓 구운 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승민은 이미 와 있었죠.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락할 줄 몰랐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 앞에 앉으며 대답했죠. 거의 안 할 뻔했어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승민은 러시아 파트너를 찾고 있는 한국 섬유 회사들에 대해 말해주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보를 공유하고 제 사업에 대해 똑똑한 질문들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바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어요? 갑자기 물었어요. 그의 눈이 진지해졌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UDT에 있었거든요. UDT가 뭔지 몰랐고 제 혼란스러움이 얼굴에 드러났나 봐요. 당신네 스페츠나즈 같은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 해군 특수부대죠.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인 남자 앞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서 있었던 것도 당연했죠. 그의 움직임이 그렇게 정확했던 것도 이해가 갔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물었어요. 가족 사업을 돕기 위해서요. 그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훈련은 몸에 남아있죠. 규율도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도요.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한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죠. 또 다른 때는 그냥 모스크바 공원을 걷거나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제가 좋아하는 곳들을 보여주었죠. 그는 서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가 결코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을 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제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승민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습에 대해 말해주었죠. 빠른 이익보다 관계와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상당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요. 한국 회사들도 중국 회사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물었어요. 모두 같은 문화적 아이디어를 따르는 건 아닌가요? 승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러시아인과 프랑스인이 둘 다 유럽인이라고 같다고 말할 건가요? 그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답은 분명했으니까요. 물론 러시아인과 프랑스인은 달라요. 그들은 다른 언어, 음식, 역사, 가치를 가지고 있죠. 아마도 모든 아시아 문화가 같다고 생각한 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점심으로 친구 레나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게 뭔가 다른 점을 금방 알아챘죠. 더 행복해 보여. 그녀가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부인하려고 했지만 레나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승민에 대해 말해주었죠.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요. 그가 어떻게 제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는지에 대해서요. 조심해. 그녀가 경고했어요. 하지만 열린 마음도 가져. 모든 사람이 내 과거의 그 사람들처럼 너를 아프게 하진 않을 거야. 그 주 후반에 제 사업 멘토인 아나톨리 바그라노프를 만났어요. 그는 제가 회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죠. 한국 공급업체와 일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의 두꺼운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인 친구 때문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사업적으로 말이 되어 대답했어요. 아나톨리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사업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건 기억해야 해요. 진짜 시험은 승민이 모스크바의 한국 사업가들 모임에 저를 초대했을 때 왔어요. 한 방에 한국인 20명이요. 1년 전이었다면 즉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승낙했죠. 행사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들어갈 때 배가 긴장으로 조여드는 느낌이었죠. 승민이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하고 모두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은 공손하고 전문적이었죠. 제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제 답변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속이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밀어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때 승민은 가벼운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고 있었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한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대답을 신중하게 생각해봤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 제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완전히 어떤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느꼈어요. 두려움과 미움으로 가득 찬 옛 알리나는 뒤에 남겨두고 배우고 변화할 준비가 된 새로운 알리나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이 천천히 봄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어요.
눈이 녹고 작은 초록 새싹들이 나뭇가지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제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승민과 저는 이제 매주 2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토요일에는 함께 도시를 구경하고 있었죠. 오늘은 좀 달랐어요. 승민이 고르키 공원 근처에서 발견한 작은 한국 식당에 저를 초대했거든요. 식당은 조용한 거리에 숨겨져 있었어요. 안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고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승민의 이름을 부르며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하고 묻지도 않고 차를 가져왔죠.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승민이 말했어요. 대부분 식당에서 제공하는 변형된 버전이 아니라요. 우리는 제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의 음식들을 먹고 있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 맛은 강했지만 좋았어요. 식사하는 동안 승민은 제가 중국 기업들과 겪었던 과거 경험에 대해 물었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년 전에 중국 공급업체가 갑자기 가격을 2배로 올렸을 때 이른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미 고객들에게 제품을 약속한 후였죠. 주요 고객을 잃게 만든 가짜 재료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제 돈을 가지고 사라진 사업 파트너에 대해서도요. 그런 나쁜 경험들 때문에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똑같다고 결정했어요? 그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비난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잘못된 것 같았어요. 너무 편협했던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면 우리는 패턴을 찾게 되어 말했어요.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승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었어요. UDT에서의 힘든 훈련에 대해서요. 얼어붙은 물에서 다이빙하고 모든 조건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이 언제나 어떤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점이었죠. 한국에서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가 설명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문화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식당을 나올 때 많은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인도에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끄럽게 사진을 찍고 건물을 가리키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오래된 두려움이 어두운 파도처럼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승민이 제 반응을 알아챘어요. 그는 부드럽게 제 팔을 건드렸죠. 알리나, 그냥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진 개개인이죠. 그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진실된 말이었어요. 깊은 숨을 쉬고 관광객들을 위협이 아닌 개인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정말 시도해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재앙이 닥쳤어요. 제일 큰 중국 공급업체에서 이메일을 받았죠. 아무 경고도 없이 우리의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많은 돈을 주는 다른 구매자를 찾았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제 사업은 수천 루블의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분노가 가득 차올랐어요. 제가 이룬 것 같았던 모든 진전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죠. 승민에게 전화했고 빠르고 화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던 거예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그들은 돈만 신경 써요. 누구를 다치게 하는지 상관없어요. 모든 중국 기업들은 똑같아요. 모든 아시아 기업들도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안의 일부는 제가 불공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처와 두려움이 너무 강했어요. 승민은 제가 말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단히 말했죠. 1시간 후에 당신 사무실 근처 찻집에서 만나요. 찻집은 작고 평화로웠어요. 나무 테이블, 부드러운 음악, 은은한 조명이 있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승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분노는 조금 식었고 공허함과 제 폭발에 대한 부끄러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어요.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승민은 말하기 전에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일리나, 뭐가 더 무서워요? 중국인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면 그것이 틀렸을지도 모르고 당신이 미움으로 인생의 몇 년을 낭비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의 질문이 배를 때린 펀치 같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제 편견이 잘못된 거라면 그건 저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해 동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쌓아온 이 벽들 없이 저는 누구인가요? 이 분노 없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속삭였어요. 참으려고 해도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죠. 그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승민이 말했어요.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얹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한 찻집에 앉아서 저는 제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다른 어떤 집단이 아니었어요.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제 자신의 결점을 보는 것.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아팠어요. 내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동안 새로운 무언가도 느끼고 있었어요. 자유 같은 느낌이었죠. 몇 년 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이 마침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모스크바를 빛과 색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공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아침마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죠. 그 추운 밤 바 밖에서 승민을 만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제 사업도 변했어요. 승민의 도움으로 믿을 수 있는 한국 공급 업체들을 찾았죠. 그들은 제 시간에 품질 좋은 옷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약속을 지키고 있었고요. 제 회사는 날마다 더 튼튼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 있었어요. 수년간 짊어졌던 분노와 두려움의 무게가 겨울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죠.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더 행복했고요. 자유로웠습니다. 너 얼굴이 이제 달라 보여. 레나가 커피를 마시며 말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웃네. 정말 더 많이 웃고 있었어요. 더 많이 웃기도 했고요. 특히 승민과 함께 있을 때였죠. 이제는 대부분의 저녁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저는 관광객들이 절대 찾지 못하는 숨겨진 모스크바 장소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모스크바 강가의 따뜻한 어느 저녁 그가 처음으로 저에게 키스했어요. 마치 전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옳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려워하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음 달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어느 날 밤에 공원을 걸으며 승민이 말했어요. 여기서의 일이 끝났거든요.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예상만큼 깊이는 아니었어요.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승민이 저를 고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스스로를 고치도록 도와주었을 뿐이었죠. 그는 저에게 문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문을 통과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봤으면 해요. 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인생에서 한번 정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모스크바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강한 의견을 가진 전통적인 러시아 남자였죠. 제가 한국인 남자를 저녁 식사에 데려온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덥수룩한 눈썹이 찡그림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더 많은 음식과 서울에 대한 질문들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녁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승민은 모든 질문에 존중과 정직함으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요리를 칭찬했고 아버지의 옛 러시아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끝날 무렵 승민이 어머니의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돕는 동안 아버지가 저를 옆으로 불렀어요. 좋은 사람이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아빠가 안심이 되는구나. 2주 후 승민은 우리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러시아와 한국 패션을 연결하는 회사였죠.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무언가도 제안하고 있었어요. 함께하는 미래. 우리의 두 문화를 연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서울을 위해 가방을 꾸렸어요. 레나가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저를 껴안았죠. 이제 더 이상 뭔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어요. 더 나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지.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어. 탑승구에 서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같은 얼굴,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의심 대신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신뢰를 담고 있었고요. 생각 없이 미워했던 여자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누군가가 서 있었죠. 더 나은 누군가가요. 준비됐어요? 승민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제 여정은 우리가 마주하는 최악의 적들이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편견, 변화를 꺼리는 마음이었죠. 비행기가 러시아 땅에서 이륙하면서 아래에서 작아지고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는 언제나 제 고향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에는 새로운 장소를 위한 공간이 생겼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해를 위한 공간이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승민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